모두 멈춰. 누가 여기 대빵이야? 나랑 한판 붙어. 남편이 돈 갚으러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판 하시죠. 어디 둘 다 죽을 각오는 돼 있지. 한 번만 봐주세요.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비닐하우스의 탁한 공기를 수직으로 갈랐습니다. 담배 연기가 천장에 엉겨붙은 그 허름한 공간 안에서 웃고 떠들고 돈을 세던 모든 손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고개가 일제히 입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철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회색 작업복, 안전화 끈이 풀린 채 왼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 하나. 어디서 봐도 공단에서 야근하고 온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눈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한가운데 초록색 담요가 깔린 탁자 앞에는 한 여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풀어헤친 머리카락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맞은편에는 꽃무늬 남방에 고무 슬리퍼를 끌고 있는 중년 여성이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낀 얇은 담배에서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고 있었죠. 오금자. 이 일대에서 금자 언니라 불리는 여자였습니다. 금자의 앞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38살 한 남자의 전부였습니다. 집문서, 적금해지 증서, 그리고 아내가 추가로 긁어쓴 차용증. 남자가 철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전화가 시멘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똑똑똑. 구경꾼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켰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무릎 꿇은 아내 옆을 지나쳤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눈을 마주치면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남자는 금자가 앉아 있는 탁자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끼익, 쇠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털썩 앉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든 봉투였습니다. 공단에서 한 달간 지게차를 몰며 번 돈 280만 원. 봉투를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나랑 한판해. 금자의 담배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실눈이 남자의 얼굴 위를 느릿하게 훑쳤습니다. 마누라 빚 갚아주러 온 거요? 금자의 느릿느릿한 사투리에 주변 구경꾼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화투패를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화투장이었습니다. 얇은 종이 위에 그려진 꽃과 달과 비. 그 그림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자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누라는 빠져. 마누라가 싼 똥 치우러 온 거니까. 바닥에 있던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등을 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웃었습니다. 거참 마누라 빚을 남편이 갚겠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양반이네. 갚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금자의 눈을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되찾으러 온 겁니다. 그 한마디에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킬킬거리던 웃음이 멈추고 금자의 실눈이 한꺼풀 더 가늘어졌습니다. 15년 동안 지게차 핸들만 잡던 그 손이 탁자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이 탁자에 내려앉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화투장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전설의 손놀림이 다시 깨어납니다. 도대체 이 남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3시간 전이었습니다. 공단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먼저 잠들었나 싶어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의 공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숨쉬는 온기가 없는 집은 벽에서부터 싸하게 식어 있거든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금방 올게. 금방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밤 11시에 금방 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적금 통장 2개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둘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가 갈렸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혹시 뭔가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옷장 맨 위 칸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집문서였습니다.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조그만 빌라의 등기 서류. 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수빈이가 요 몇 달 사이에 달라졌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밤에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버릇이 생겼고 화장대 서랍에 현금이 들어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설마 우리 수빈이가, 설마 내 아내가. 동네 슈퍼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김 사장은 다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혹시 수빈이 어디 갔는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한숨을 내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야, 너 금자 언니 알지?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자 언니.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단 뒤쪽 비닐하우스에서 도박판을 벌이는 여자. 시골 인심 좋은 아주머니 얼굴로 동네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빨아먹는 거미 같은 존재였죠. 나는 그 이름이 내 집안까지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빈이가 거기 있어? 재호야, 내가 말리려고 했는데. 나머지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을 신다가 멈칫했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 칸에 낡은 지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갑이었어요. 갈색 인조가죽이 달아서 속살이 보이는 언제 봐도 마음이 먹먹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갑을 열면 가족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 그리고 20살의 나.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죠. 지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 봉지 하나를 샀습니다. 우유 2개, 빵 2개. 수빈이가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우유를 사들고 가는 남편. 바보 같죠? 하지만 그게 나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착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공단 뒤쪽 비닐하우스까지 걸어서 20분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손끝부터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화투장의 감촉, 패가 섞이는 소리,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잊으려고 했던 것들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사람들 웃음소리와 화투 치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끼익하는 쇠소리를 내며 철문을 밀었습니다. 담배 연기와 막걸리 냄새가 후벅 밀려왔습니다. 지하 3평의 곰팡이 냄새보다 더 역한 탐욕과 절망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바닥에 무릎 꿇은 여자였습니다. 내 아내 이수빈, 35살. 결혼할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초록색 담요 밑에서 누군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요, 금자 언니. 한 번만 더 치면 본전 찾을 수 있어요. 제발. 수빈이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수빈이가 매달리고 있는 여자가 오금자였습니다. 꽃무늬 남방에 고무 슬리퍼, 파마를 한 머리에 금태 안경을 걸치고 있었는데 언뜻 보면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 같은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실눈처럼 가늘게 뜬 눈 사이로 번뜩이는 시선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한 사투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빈아, 울어봤자 소용없어. 집문서까지 날렸으면 끝난 거요. 금자의 목소리는 느긋했지만 그 느긋함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구경꾼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저 아줌마 오늘도 울고불고 난리네. 집문서까지 가져왔다며? 남편이 알면 난리 나겠다. 수빈이는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남편이 길바닥에 놔앉는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그 입으로 남편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적금을 깨고 집문서를 빼돌려서 도박판에 갖다 바친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화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월급날이면 용돈 봉투에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라고 메모를 붙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모두 멈춰. 시끌벅적하던 비닐하우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수빈이에게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건조하게 나왔습니다. 수빈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눈이 나를 보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당황하는 얼굴, 수치심으로 빨개지는 귀, 그리고 동시에 두 눈 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계산. 남편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수빈이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겨우 몸을 세우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죠. 여보, 이건 아니, 그러니까. 말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체면, 남편 앞에서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죠. 수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결국 본색이 나오기까지 3초도 안 걸리더군요. 여보, 저기 혹시 돈 좀 있어? 그 한마디에 남아있던 온기마저 싹 식어버렸습니다. 창피한 건 잠깐이고 돈 생각이 먼저 나는 겁니다. 이게 도박에 빠진 사람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평생 당신만 바라볼게요라고 하던 입으로 남편한테 돈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전만 치면 다 되찾을 수 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는 수빈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재밌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어요. 느긋하게 담배를 빨아들이며 나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아이고, 수빈이 남편이요? 마누라 빚 갚아주러 왔어? 금자의 느릿느릿한 사투리에 주변 사람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왼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든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나랑 한판 해. 순간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금자는 내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극적거렸죠.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가늘게 휘어졌습니다. 곧이어 비닐하우스가 떠나갈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하, 야, 이거 봐라. 수빈이 남편이 객기를 부리네. 금자는 무릎을 탁 치며 웃어젖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내들도 덩달아 낄낄거렸어요. 아저씨가 화투를 칠 줄은 알아? 집에 가서 설거지나 하지. 여긴 왜 와? 여기저기서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수빈이가 사색이 되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아내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건지 자기 돈줄이 날아갈까봐 그러는 건지 아마 후자였을 겁니다. 나는 수빈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빠져. 당신이 싼 똥 치우러 온 거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수빈이는 내 서늘한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다물었죠. 사실 나는 평범한 38살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이 자리에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죠. 나는 금자가 앉아있는 의자 맞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털썩 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축 처져 있던 등이 펴지고 무심하게 늘어뜨렸던 손가락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15년 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금자의 손에서 화투장이 차르륵 소리를 내며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릿느릿한 말투와는 딴판으로 손놀림만큼은 날렵하더군요. 고무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아줌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패와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뼈에 밴 놀림이었죠. 나는 그 손가락 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그저 빠른 손장난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전혀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금자는 패를 섞을 때마다 왼손 약지가 미세하게 멈칫거렸습니다. 그리고 특정 패가 손에 걸릴 때면 금태 안경 너머로 오른쪽 귀의 금귀걸이를 살짝 건드렸어요. 아주 미세한 습관이었지만 내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수학 문제에서 변수를 찾아내듯 나는 그의 버릇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수빈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밀어냈더니 감히 다시 다가오지는 못하고 두 발짝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죠. 입술을 깨물었다 뗐다, 손을 비볐다 풀었다. 전형적인 도박꾼의 초조함이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내 등 뒤로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기 내가 한마디만 할게. 저 사람 패 돌리는 거 보니까 오늘 손이 안 좋아.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테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방금까지 바닥에서 콧물 흘리며 기던 사람이 이제 옆에서 코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박꾼은 구경만 해도 손이 근질거리는 법이라더니 정말이지 병이 따로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조용히 해. 집중 안 되니까. 내 서늘한 대꾸에 수빈이는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탁자 위를 쉴 새 없이 훑고 있었어요. 폐에서 눈을 못 떼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자기 인생 걱정이 아니라 판 위에서 돌아가는 폐 걱정이 먼저인 사람. 결혼식 날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라고 하던 입이 3년 만에 이 꼴이라니 참 대단한 아내였습니다. 금자가 폐 2장을 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정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무례한 손짓이었어요. 나는 폐를 바로 확인하지 않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상대의 조바심을 유도하는 가장 기초적인 심리전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15년 만에 다시 만지는 화투장이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의 감촉이 손가락 끝을 타고 팔뚝까지 번져왔습니다. 익숙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이 감각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손을 씻은 이유가 다시는 이 감촉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나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어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기억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텅 빈 집에 돌아갈 곳이 없어질 수빈이가 금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재촉했습니다. 뭐해? 쫄려서 손이 안 올라가? 주변 건달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보탰습니다. 아저씨 손이 떨리는 거 봐라. 화투를 만져는 봤나 몰라. 집에 가서 밥이나 해먹지. 여긴 왜 와서 난리야?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나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래. 이건 노름이 아니라 전쟁이야. 나는 천천히 폐의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패는 국화 9월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를 확인하는 순간 나는 짧게 숨을 멈췄죠. 패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길 수 있는 패도 아니었습니다. 이 판은 버리는 게 맞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 판이었죠. 상대가 방심하도록 확실한 미끼를 던져야 했으니까요. 나는 일부러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패를 덮었습니다. 이번 판은 제가 졌네요. 금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패를 뒤집었습니다. 장땡이었습니다. 거봐라 아저씨. 용기는 가상한데 바닥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아. 금자는 내 앞에 놓인 지폐 몇 장을 느긋하게 쓸어갔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능숙한지 마치 밥상에서 반찬 집어가듯 자연스러웠어요. 수빈이가 뒤에서 한숨을 내뱉더군요. 아이고, 거봐 안 된다니까. 여보가 무슨 화투를.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지만 그 실망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한테 올 돈이 줄어든 것 같아서 실망한 거였죠. 주변 구경꾼들도 이제 볼 장 다 봤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아저씨 됐으니까 집에 가서 마누라밥이나 차려. 화투판에 남자가 끼면 재수 없다니까. 조롱 섞인 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금자의 패턴을 파악하는데 지폐 몇 장이면 싼값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게 정보를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금자는 딴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자, 수업료 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수빈이나 챙겨. 그 입에서 아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관자놀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금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디 가요? 이제 몸 풀었는데. 내 말에 금자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죠. 나는 가방 안쪽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내 명의로 된 공단 근처 원룸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혼자 일하며 겨우 마련한 비상금 같은 보금자리의 증거였죠. 종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자 비닐하우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빈이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여보, 너 그거. 수빈이가 달려들었지만 나는 재빨리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기겁하는 것인지 탐내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더군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금자의 눈빛이 달라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더군요. 그녀는 다시 자리에 털썩 앉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호, 이 아저씨가 제법인데. 그래, 뭘 걸고 싶은 거요? 나는 금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걸 테니까 아까 저 사람이 날린 집문서 올려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내 계산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금자는 패를 섞을 때 왼손 약지가 멈칫거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오른쪽 금기거리를 건드렸죠.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이 상대의 눈이 아니라 패 쪽으로 먼저 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버릇을 역이용하면 승산은 충분했습니다. 금자는 가식적으로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래, 좋아. 아저씨 부부애가 갸륵해서 받아주지. 그녀는 품 안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수빈이의 집문서가 든 우리 가족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서류 봉투였습니다. 수빈이는 이제 소리도 못 내고 입만 벌름거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탁자 위 봉투에 못 박혀 있었죠.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그 눈빛이 도박꾼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다시 화투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현란한 손놀림이었죠. 착착 패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리듬을 타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패가 섞이는 순서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어떤 패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엑스레이처럼 환히 보였죠. 15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하게 한때 내 전부였던 감각이 손끝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반갑지 않은 귀환이었지만 지금은 그 감각이 절실했습니다. 금자는 나를 보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이번엔 봐주는 거 없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까 잃어준 돈이 그녀를 잡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패가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패를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현금 전부 다 걸게요. 내 당돌한 행동에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금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패도 안 보고? 아저씨 진짜 대단하네. 안 봐도 알거든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내 도발에 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느긋한 미소가 아직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눈은 이미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녀의 본능이 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자가 콧바람을 불며 자신의 패를 뒤집었습니다. 그녀가 내리꽂은 화투장은 장땡이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웬만해선 지기 힘든 높은 족보였죠. 그녀는 승리를 확신한 듯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돈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구경꾼들도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바꿔봐. 아저씨가 어디서 깝치냐? 빨리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금자 옆에 앉은 만수라는 사내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그보다 한 박자 빨랐습니다. 내가 뒤집은 화투장에는 38광땡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순간 비닐하우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화투장을 들어 확인까지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작업복 입고 들어온 아저씨가 확률을 계산해서 베팅했을 리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얻어걸린 판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을 테죠. 금자는 헛기침을 하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거참, 아저씨 손이 야무지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긴 허더만. 그녀는 느긋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고무 슬리퍼 안에서 발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다시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되었고 나는 금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좋은 패가 들어올 때마다 금기거리를 건드렸습니다. 반대로 패가 안 좋으면 담배를 한 모금 더 깊게 빨아들였죠.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판돈을 조절했습니다. 그녀가 강하게 나올 때는 죽어주고 약하게 나올 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이 거듭될수록 금자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흐름이 완전히 막히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구경꾼들의 웃음소리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의 재롱을 구경하듯 낄낄대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탁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뒤에서 있던 수빈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 내 팔을 잡고 나가자며 징징거리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그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 그 다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지금은 탐욕이었습니다. 내가 이기자 공포심이 사라지고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칩이 쌓일 때마다 목을 빼고 액수를 세는 모습이 시야 구석에 들어왔어요. 입술을 함는 버릇까지 나오기 시작했더군요. 결혼식 날 눈웃음 치던 그 입술이 지금은 마른 사막의 도마뱀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수빈이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 앞에는 금자라는 거대한 적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금자의 이마에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일대에서 날고 긴다는 타짜가 작업복 입은 아저씨에게 농락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지 뻔했습니다. 다섯 번째 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패를 돌리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습니다. 내 리듬을 깨뜨리려는 얄팍한 수작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시간을 끌수록 초조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녀였으니까요.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금자 씨 손이 많이 느려지셨네요. 괜찮으세요? 순간 만수가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다가 금자의 눈치를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변에서도 크크크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금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화투장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저씨, 지금 나를 놀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릿느릿한 사투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본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수빈이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등 뒤에 찰싹 붙어서 칩을 세던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빠지는 겁니다.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할 때는 숨고 이득이 보이면 다가오고 그게 도박에 빠진 뒤로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었죠. 금자가 턱짓을 하자 덩치 큰 사내 둘이 내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압감을 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금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화내시면 주름 더 늘어요. 게임이나 하시죠. 금자는 내 태도에 기가 찬다는 듯 허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패를 잡았습니다. 이번 판이 승부처라는 걸 그녀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패가 돌고 금자는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금기거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군요. 패가 안 좋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걸 숨기려는 듯 일부러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좋아. 이번엔 끝장을 보자. 올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칩과 현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차용증 뭉치까지 꺼내 얹었죠. 그 중에는 수빈이의 집문서도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 숨어 있던 수빈이가 그 문서를 보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여보, 안 돼. 저거 잃으면 우리 진짜 끝이야. 우리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집문서를 들고 도박판에 갖다 바친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를 운운하고 있었죠. 그 우리에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은 포함이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사람의 인간성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금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봤죠? 내 앞에 칩과 전세 계약서를 전부 밀어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 쌓인 판돈이 산더미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모든 시선이 이 탁자 위로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나는 천천히 패의 모서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금자는 자신만만하게 먼저 패를 까겠다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이 화투장을 집어드는 순간 나는 그녀의 소매 끝을 봤습니다. 소매 안쪽으로 뭔가가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보통 사람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밑장 빼기도 아니고 소매치기까지. 이 아주머니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돈을 이런 식으로 빨아먹고 있었던 거군요. 수빈이의 집문서도 이 수법에 당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 사기라고 외치면 증거가 없었습니다. 심증만으로 덤벼다간 이 비닐하우스를 무사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까발려야 했어요. 나는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수순을 그렸습니다. 금자가 방심하는 순간 딱 한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었습니다. 금자는 내 침묵을 겁먹은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었습니다. 느릿느릿한 사투리가 다시 돌아왔더군요. 아저씨, 왜 그래? 올인 받아놓고 벌써 후회해? 그녀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물컵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플라스틱 컵에 미지근한 물이 반쯤 담겨 있었죠. 순간 머릿속에 수순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목이 마른 척 물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컵을 집어드는 순간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철퍼덕하는 소리와 함께 미지근한 물이 초록색 담요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줄기가 금자의 화투패 쪽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죠. 금자는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뭔 짓이요?
그녀의 고함 소리가 비닐하우스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내들도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빈이는 뒤에서 히익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금자의 팔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정신없는 그 찰나의 순간 금자가 반사적으로 소매를 털었거든요. 젖은 팔을 휘저으며 물기를 떨어내려는 동작. 바로 그때 꽃무늬 남방 소매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화투장 한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볍게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자 본인도 당황한 나머지 발밑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죠. 나는 그 폐의 위치를 정확하게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자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금자가 젖은 담요를 털어내며 씩씩거렸습니다. 재수없게 판 깨지게 뭔 짓거리여.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젖은 화투장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새 패 가져와. 이딴 걸로 어떻게 쳐? 만수가 황급히 새 화투 상자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나는 미안한 척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괜찮으시죠? 금자는 콧방귀를 뀌며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매에서 무언가가 빠졌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 패가 풀리고 다시 판이 깔렸습니다. 나는 탁자 위에 남은 칩을 전부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금자가 새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당황은 이미 가라앉은 듯 다시 느긋한 표정을 되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 바닥에 소매에서 빠진 화투장 한 장이 조용히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점화할 때가 아니었죠. 이 판을 이기고 그 다음에 까발려야 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게 틀어지니까요. 금자가 패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리듬이 달랐습니다. 물을 엎지른 사고 이후로 그녀의 손놀림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소매 안에 있어야 할 패가 없다는 걸 아직 의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손끝은 이미 뭔가 빠졌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의식이 불안해하면 손이 정직해지는 법입니다. 평소라면 밑장을 건드렸을 타이밍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소매에 보험 카드가 없으니 섣불리 기술을 쓸 수 없었던 거죠. 그녀가 정직하게 칠 수밖에 없는 판. 이건 내가 만든 판이었습니다. 패 두 장이 내 앞에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수빈이가 숨을 죽이며 내 어깨 너머를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목덜미에 닿았어요. 신경이 쓰였지만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요. 나는 천천히 패의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패, 벚꽃이 활짝 핀 3월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패, 둥근 달이 떠 있는 8월이었습니다. 3광과 8광, 38광땡,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맑아지는 감각이었어요. 이 패가 나올 확률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소매의 보험 카드를 잃어버린 이상 그녀가 판을 조작할 수단은 사라진 겁니다. 순수한 확률의 영역. 그리고 순수한 확률의 영역에서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패를 덮은 채 무심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금자가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금기거리를 건드렸습니다. 좋은 패가 들어왔다는 신호였죠. 그녀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저씨, 아까는 운이 좀 따라줬는데 운이라는 게 영원하진 않아.
금자는 느긋하게 패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땡이었습니다. 장땡이다. 만수가 옆에서 외치자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땡이면 웬만한 족보는 다 이기는 패였죠. 금자는 승리를 확신한 듯 손을 뻗어 판돈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수빈이가 뒤에서 신음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여보, 거봐 안 된다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계산기는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지면 남편의 전세금이 날아가는 거지자기 돈은 아니니까요. 어쩌면 안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직접 잃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금자가 판돈을 쓸어가기 직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금자씨, 좀 급하시네. 차분한 내 목소리에 금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죠. 아직 제패 안 봤잖아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번째 패를 뒤집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3월 광이 탁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금자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두 번째 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공기가 진공 상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화투장을 단숨에 뒤집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딱 하는 경쾌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붉은 배경 위로 둥근 달이 덩그러니 떠 있었습니다. 8월 03명월 3광과 8광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38광땡. 금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담배가 아랫입술에서 미끄러져 무릎 위에 떨어졌지만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비닐하우스 안이 2초쯤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뜨린 건 구경꾼들의 탄성이었습니다. 세상에 38광땡이여. 아저씨가 광땡을 잡았어. 장땡을 광땡으로 잡다니 이게 말이 돼?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수가 입을 해벌리고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금자는 자신의 패와 내 패를 번갈아 쳐다보며 얼굴이 굳어져 갔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을 굴러온 사람의 직감이 뭔가를 감지한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다. 그 생각이 그녀의 눈 속에서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승리의 여운을 즐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수빈이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와, 이겼다? 여보, 이겼어. 수빈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펄쩍 뛰었습니다. 아까까지 안 된다니까라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이 이기니까 자기 일인 양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본 눈물이었죠. 그 눈물의 정체를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박꾼의 눈물은 항상 돈을 향해 흐르니까요. 여보, 고맙다. 진짜 고마워. 수빈이가 감격에 겨워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슬쩍 몸을 돌리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났죠. 축축한 손이 내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감촉이 서글펐습니다. 금자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분간이 안 되는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눈 속에서 계산기가 바쁘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가? 왜 이렇게 잘 치는가? 단순한 공장 남자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했겠죠. 하지만 확신은 아직 없을 겁니다. 확신을 주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바닥에 떨어진 그 카드를 쓸 타이밍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판돈을 조용히 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수빈이의 집문서가 든 누런 봉투를 손에 쥐었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자의 떨림도 분노의 떨림도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으니까요. 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자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하지만 금자가 손을 들어 나를 막았습니다. 느릿느릿한 사투리가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저씨, 급히 갈 거 없잖아. 이제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이번에는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나는 멈춰섰습니다. 금자 씨가 더 하자는 건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죠. 내 대답에 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한 판 더 하자. 여보 실력이면 이참에 다 따올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빈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있었어요. 아까까지 구석에 숨어 있던 사람이 돈 냄새를 맡으니 다시 기어 나온 겁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공포도 수치심도 미안함도 사라진 자리에 오직 탐욕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 그 확신이 뼈를 때리듯 내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다룰 때가 아니었습니다. 금자가 다시 패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장난이 끝났다는 얼굴.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선전포고였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울렸습니다. 금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눈과 내 눈 사이로 담배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사라졌던 만수가 돌아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듯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만수가 금자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짧은 속삭임이었지만 나는 만수의 입술 움직임을 읽었습니다. 윤기사라는 세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서울 타짜라는 단어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시골이라고 얕봤던 게 실수였어요. 이 바닥 사람들의 정보망은 어디서든 빠르게 돌아가는 법이었죠. 금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도 분노도 아닌 묘한 빛이 그녀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그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금자가 몸을 일으키며 느릿느릿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라졌던 그 느긋한 미소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기사 씨, 내 이름을 부르는 금자의 목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이름 좀 날렸던 그 윤기사 씨 맞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면 더 궁지에 몰리게 뻔했어요.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금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치고는 손이 아직 살아있더만. 금자가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자세였어요.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는 여유로운 포즈. 상대의 정체를 알아낸 사람의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르는 적보다 아는 적이 덜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 유명한 윤기사가 왜 시골공단 도박판까지 기어들어왔나 했더니 마누라 때문이었구만. 그녀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괴며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디 말이여, 윤기사 씨. 당신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놀아보자는 거요. 금자는 만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만수가 뒤쪽 캐비닛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검은 천으로 쌓인 네모난 것이었어요. 만수가 천을 벗기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새 화투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보통 화투가 아니었어요. 폐의 뒷면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일명 금태 화투. 고액판에서만 쓰는 이 바닥의 진짜 배기들이 사용하는 패였습니다. 이걸로 마지막 한 판. 진짜 마지막. 금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이 가져간 거 전부. 그리고 내 금고에 있는 현금까지 올리지.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금고까지 건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금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당신이 지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딴 거 다 토해내는 건 당연하고 추가로 한 가지. 그녀는 탁자 위에 금태 화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이 판에 다시 앉아. 나를 위해서. 의미를 알아채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을 자기 밑에 두겠다는 뜻이었죠. 윤기사라는 이름의 가치를 안 이상 놓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을 얻는 게 이 바닥에서는 더 큰 장사니까요. 수빈이가 뒤에서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받아. 이기면 대박이잖아. 나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아니, 생각은 하되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는 건 내가 지는 거지 자기가 지는 게 아니니까. 나는 금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이기면 모든 걸 가져가지만 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였죠. 15년 전에 떠난 그 지옥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지금 딴 것만 챙겨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집문서는 되찾았고 차용증도 손에 넣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수빈이가 추가로 긁어쓴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빚이 남아있는 한 금자는 우리 집 앞에 계속 사람을 보낼 겁니다. 오늘 내가 떠나도 내일 다시 시작되는 악몽.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완전히. 한 가지 조건이요. 내 목소리에 금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이기면 저 사람. 나는 고개를 돌려 수빈이를 가리켰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수빈이가 움찔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다시는 돈 안 빌려주고 이 하우스 출입 영구 금지시켜주세요. 비닐하우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금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빈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나는 수빈이를 돌아보지 않고 금자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차피 없는 사람한테 빌려봐야 떼이는 건 금자 씨 쪽이잖아요. 나쁜 조건 아닐 텐데. 금자는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 참 독한 남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딜. 금자가 금태 화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는 소리가 비닐하우스 안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세패 특유의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15년 전에도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마지막 판의 냄새. 나는 심호흡을 하고 손가락을 폈다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금자가 패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금태 화투가 그녀의 손 안에서 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화투보다 묵직하고 뚜렷한 소리였어요. 착착.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화투장 한 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자의 고무 슬리퍼 바로 옆.
바람이 그려진 10월. 이 판이 끝나면 저 카드가 모든 걸 끝낼 겁니다. 금태 화투가 금자의 손 안에서 섞이는 소리는 보통 패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마치 돌멩이끼리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였죠. 이 패를 만져본 사람은 이 비닐하우스 안에 금자 말고는 없을 겁니다. 나도 15년 전에 딱 한 번 만져봤을 뿐이었어요. 서울 강북의 마지막 판에서.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패였습니다. 금자가 패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술도 쓰지 않았습니다. 밑장 빼기도 소매치기도 없었어요. 내 정체를 안 이상 소소한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순수한 실력 대 실력의 승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력과 심리전의 승부였죠. 패는 운이 결정하지만 판은 사람이 결정하는 법이니까요. 패 2장이 내 앞에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금자 앞에도 2장이 놓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목을 빼고 탁자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만수는 금자의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사내 둘도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나는 패를 집어들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탁자 위에 올라간 판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수빈이의 집문서, 차용증 뭉치, 내 전세 계약서, 현금 뭉치, 그리고 금자가 올린 금고 열쇠. 이 탁자 위에 놓인 것들의 총합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내 보금자리, 그리고 내 인생 15년이 걸려 있었죠. 지면 전부 잃는 겁니다. 집도, 돈도, 자유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패를 확인했습니다. 매화 2월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패. 엄지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밀어 올리는 찰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2월이었습니다. 이땡, 최하위 땡이었습니다. 광땡이나 장땡은커녕 땡 중에서 가장 낮은 족보였죠. 이걸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상대가 땡이 아닌 끝 이하일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실력이라면 이 정도 판에서 끝 이하를 잡을 리가 없었어요. 등 뒤에서 수빈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어깨 너머로 패를 확인한 모양이었죠.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입이 열렸습니다. 여보 이건.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수빈이를 쏘아봤습니다. 그 한 번의 눈빛에 수빈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패가 뭔지 티를 내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금자가 자신의 패를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읽으려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얼굴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으니 그 신호도 없었습니다. 발끝을 봤습니다. 고무 슬리퍼 안에 발가락. 멈춰 있었습니다. 좋은 패라는 뜻이었죠. 위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발가락을 읽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가능성. 하지만 금자의 발가락 움직임은 무의식의 영역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면 발가락에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면 손놀림이 흐트러져요. 둘 다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자의 손놀림은 완벽했습니다. 그 말은 발가락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패가 좋은 게 맞았습니다. 이 땡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상대를 죽게 만드는 것. 패의 승부가 아니라 심리의 승부로 끌고 가는 것. 상대가 스스로 패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
나는 패를 천천히 덮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기고 있는 사람의 여유. 그걸 연기하는 건 타짜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일수록 깨뜨리기 어려운 법이죠. 15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3살 마지막 판. 그 밤의 기억. 탁자 건너편에 앉아있던 남자의 얼굴. 내가 마지막 패를 뒤집었을 때 그 남자의 눈에서 빛이 꺼지던 순간 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결국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화투장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짚지 않았죠. 15년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화투장 모서리가 살갗을 긁는 느낌에 심장이 쪼여들었어요. 지금 이 패를 잡고 있는 내가 15년 전에 나와 뭐가 다른 건지. 그때는 누군가를 망가뜨렸고 지금은 누군가를 살리려 하고 있다는 것. 그 차이가 이 떨림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수빈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텅 빈 집, 사라진 적금,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낼 지경이 된 그 현실. 나는 이를 악물고 패를 덮은 채 금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금자가 내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0.5초. 아주 짧은 흔들림이었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보였어요. 좋은 패를 들고도 불안해하는 것. 그건 상대의 패가 더 좋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두려움. 하지만 금자는 30년을 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흔들림은 금방 추스렸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기사 씨, 표정 관리 잘하네. 근디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직구였습니다. 블러핑을 간파했다는 선언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를 더 얹었죠. 속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뭘? 금자 씨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금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라 신경전이었습니다. 패가 나쁜 쪽이 이기려면 상대의 확신을 갉아먹어야 합니다. 자기 패가 좋다는 확신, 그 확신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기면 그 틈으로 의심이 비집고 들어와요. 의심은 주저함을 낳고 주저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까부터 금자씨 모든 걸 읽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첫 판에서 담배를 깊이 빨면 패가 안 좋다는 것도, 금기거리를 건드리면 좋은 패라는 것도. 금자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발가락으로 옮겨갔더군요. 좋은 패면 멈추고 나쁜 패면 꼼지락거리고. 그 순간 금자의 고무 슬리퍼 안에서 발가락이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응한 겁니다. 나는 그걸 보고도 시선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올라간 판돈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금자씨 발가락 멈춰 있죠? 패가 좋다는 뜻이에요. 비닐하우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경꾼들이 금자의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금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적의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고무 슬리퍼 안의 발가락을 억지로 움직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순간 모든 게 어색해지는 법이죠. 발가락을 신경 쓰면 손이 흐트러지고, 손을 신경 쓰면 표정이 무너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금자의 눈이 내 입을 쳐다봤습니다. 패가 좋으면 여유로워야 하는데 금자씨 목젖이 2번 움직였어요.
마른 침 삼킨 거죠. 금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훑었습니다. 그 동작 자체가 이미 그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30년 경력의 타짜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내면에서 빠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패를 들고 마른 침을 삼키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패를 덮은 채 금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대 패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금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비닐하우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만수가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금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짧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패를 덮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비닐하우스를 울렸어요. 죽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비닐하우스 안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금자 언니가 죽었어? 세상에 금자가 판을 접다니. 아저씨가 금자를 죽였어. 소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죠. 만수가 기겁하며 금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왜 죽어요? 패가 좋았잖아요. 만수가 금자의 덮인 패를 확인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금자가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 금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패를 보여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자존심이었습니다. 좋은 패를 들고 죽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금자가 심리전에서 졌다는 사실을요. 나는 내 패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땡이라는 걸 들키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패를 조용히 섞어 다른 패들 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빈이만 빼고 내 뒤에서 패를 봤던 수빈이만이 내가 이 땡을 들고 블러핑으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입을 걱정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탁자 위의 판돈을 조용히 끌어당겼습니다. 집문서, 차용증, 현금, 금고 열쇠 전부 내 앞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금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고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박살난 사람의 등은 생각보다 작아 보이더군요. 나는 가방에 서류들을 넣으며 출구 쪽으로 한 발짝 옮겼습니다. 그 순간 아까부터 참고 있던 한 가지를 꺼낼 때가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금자의 고무 슬리퍼 바로 옆 바닥에 엎드려 있던 화투장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람이 그려진 10월. 아까 물을 엎질렀을 때 금자의 소매에서 빠져나온 카드. 나는 그것을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 비닐하우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화투장을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아까 판에서 나온 10월은 이미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이게 왜 금자 씨 발밑에 있었을까요? 금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수가 입을 해벌리고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경꾼들의 시선이 일제히 금자에게 꽂혔습니다. 설마 금자 언니가 소매에 패를 숨기고 있었어? 에이 설마. 금자가 그런 짓을? 근데 저 패는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금자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 계속. 긴 것은 분노도 수치심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
나는 금자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기술을 쓰려면 들키지 않아야 기술이에요. 그리고 몸을 돌려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소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금자. 우리한테도 이런 짓 한 거야? 내 돈 돌려내. 사기꾼이여. 지금까지 다 조작이었냐고. 금자에게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나는 그 소란을 뒤로하고 철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하는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어올 때 들었던 그 소리와 같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들어올 때는 분노의 무게였고 나갈 때는 안도의 무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맑은 공기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안에서 맡았던 담배 연기와 땀 냄새, 탐욕의 냄새가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단 뒤쪽 길은 이미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죠. 가로등 불빛만 노랗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빈 컨테이너를 스치는 소리가 아까 비닐하우스 안의 소란과는 딴 세상 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공단 입구의 시멘트 턱에 걸터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였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 위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였죠. 손가락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하며 떨림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집문서, 차용증, 현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안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다리를 뻗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공단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었습니다. 수빈이가 이 하늘 아래에서 몇 달을 도박판에 다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별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준비했을까? 뒤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 옆으로 달려오더니 두 손을 무릎에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하. 여보, 기다려봐. 수빈이는 숨을 고르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방금까지 구석에서 쭈그리고 있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활짝 펴져 있었죠. 우와, 여보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했어? 금자가 완전히 무너지던데. 수빈이는 흥분한 나머지 주먹까지 불끈 쥐며 허공을 내질렀습니다. 야, 완전 영화 같았다. 발가락 읽는 건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미쳤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멘트 턱에 앉은 채 하늘만 올려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수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털썩 앉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낮추기는 했는데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근데 있잖아. 수빈이가 목을 빼고 주변을 살피더니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읍내 쪽에 더 큰 판이 있대. 거기는 판돈이 여기 10배는 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수빈이를 쳐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아까 비닐하우스 안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내 등 뒤에서 칩을 셀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의 눈은 항상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돈, 더 큰 판, 더 큰 돈. 여보 실력이면 거기서도 충분히. 내 손이 올라갔습니다. 탁!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수빈이의 볼에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뺨을 때린 게 아니었어요. 손바닥으로 볼을 감싸듯 잡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힘에 수빈이의 고개가 확 돌아갔죠. 수빈이는 볼을 감싸쥐며 멍하니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빈이 앞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내 등 뒤로 비치면서 내 그림자가 아내의 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수빈아.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남은 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 수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적금 통장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피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문서도, 어머니가 평생 일해서 남겨주신 그 집문서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입으로 내 등 뒤에서 집문서를 빼돌린 거야? 수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반성하는 모습을 나는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수빈아, 나 아까 이땡 들고 있었어. 수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자한테 블러핑 친 거야. 이땡으로. 그녀가 그 의미를 알아채는데 3초쯤 걸렸습니다. 이땡, 최하위땡. 그걸 들고 올인을 받아서 심리전만으로 상대를 죽게 만든 거라는 사실. 동시에 그 말은 만약 금자가 죽지 않았다면 모든 걸 잃었을 거라는 뜻이기도 했죠. 집문서도, 전세 계약서도, 내 인생도. 수빈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이 안 죽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였어?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까지. 수빈이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변명을 하려다가 사과를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름거렸죠.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집문서가 든 누런 봉투, 그리고 차용증 뭉치. 봉투를 수빈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당신이 직접 은행 가서 집문서 다시 넣어. 수빈이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는 차용증 뭉치를 아내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었습니다. 스르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전부 찢어서 바닥에 뿌렸습니다. 바람에 종이 조각이 흩날렸어요. 수빈이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자한테 약속 받아냈어. 당신 출입 금지.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약속받을 거야. 당신한테. 나는 수빈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시는 폐 만지지 마. 수빈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때는 내가 애 데리고 나간다. 이혼 서류 들고. 내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빈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겨우 두 글자였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진심 비슷한 것이 느껴지긴 했어요. 비슷한 것.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가자. 집에. 나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빈이가 봉투를 가슴에 안고 뒤따라왔습니다. 터벅터벅 아내의 발소리가 내 뒤에서 느리게 울렸습니다. 공단을 빠져나와 동네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적 없는 밤길이었어요. 논둑 너머로 귀뚜라미 소리가 울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길 위로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 그림자가 수빈이의 그림자보다 길었지만 왠지 오늘 밤은 둘 다 무거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빌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2층 끝 호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나올 때 그대로였어요. 텅 빈 집,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수빈이가 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금자 앞에 무릎 꿇고 있던 모습과 비슷했지만 지금의 고개 숙임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만. 내가 열쇠를 돌리려는 순간 수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멈추고 옆을 봤습니다.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헬쑥하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시울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단 세 글자였습니다.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한 번만 더를 외치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나는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잡았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그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놓으면 이 사람이 다시 그 비닐하우스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수빈이의 손이 내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손을 쥐어왔습니다. 힘이 들어간 건지, 매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랜만에 남편의 손이 따뜻해서인지, 어느 쪽이든 지금은 그 손을 잡아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둘이서 어두운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냉장고 위에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년 전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빈이와 양복이 어색했나? 그때는 둘 다 웃고 있었죠. 나는 아까 편의점에서 산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나올 때 주워온 거였어요. 우유 2개, 빵 2개. 봉지가 좀 찌그러져 있었지만 안에 든 것은 멀쩡했습니다. 이거 배고플까봐 사왔는데. 봉지를 내밀자 수빈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이게 딸기 우유잖아. 나는 수빈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산 건데 딸기 우유를 좋아하는 건 수빈이가 아니라 나였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건 바나나 우유였어요. 그런데 수빈이는 내가 좋아하는 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가 딸기 우유 좋아하잖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산 우유인 셈이었죠.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수빈아, 들어가. 씻고 자. 여보는? 나도 갈게. 잠깐만. 수빈이가 봉지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가 손끝에 닿았어요. 꺼내보니 화투장 한 장이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판에서 덮었던 이 땡 중 한 장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더군요. 매화가 그려진 2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빌라 앞 화단 옆에 작은 배수구가 있었어요. 졸졸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조그만 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배수구 위에 가만히 떨어뜨렸습니다. 첨벙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매화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15년 전에 못했던 작별 인사를 오늘에야 제대로 한 셈이었죠. 현관문을 다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안방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가 씻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냉장고 위에 결혼 사진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3년 전에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다음에 편의점에 가면 바나나 우유를 사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둘 다 사오지. 수빈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전부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가 이불 위에 앉아 딸기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 나를 보더니 멈칫하며 우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보았던 탐욕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결혼식 날 보았던 그 서투르고 수줍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15년 만에 화투장 없는 손으로 맞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옆에 수빈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잔 밤이었어요. 수빈이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지만 잠든 얼굴만큼은 3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산 빵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접시에 빵을 올리고 바나나 우유 대신 남은 딸기 우유를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지게차 핸들을 잡으러 가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젯밤 비닐하우스에서 있었던 일이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게 꿈은 아니었죠. 빌라 앞 배수구를 지나갔습니다. 어젯밤 떨어뜨린 화투장은 이미 물에 떠내려가고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향하는 길 위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화투장 없는 손으로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손을 펴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지게차 기사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좋았습니다. 이 손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제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